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전산세무 1급 강의 시작합니다. 전산세무 1급 강의 하는데 앞서서 우리 출제 경향 또는 출제 범위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기본이론에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전산세무 1급은 상위급수에 속하는 그야말로 전산세무회계의 지존 가장 상위급수에 속하는 자격증이고, 이거는 이론과 실무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론 30점, 실무 70점 이렇게 출제되고, 꽈락 없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먼저 이론부터 보면, 이론은 재무회계가 5문항 나옵니다. 재무회계가 5문항인데, 원론을 넘어서 개론 수준까지 아주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5문항에서 2점씩 10점이 되고, 재무회계는 고급 분야의 이론까지도 다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층 있게 공부를 하시고, 근데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히 스킵하고 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도 난이도가 표준원가까지 해서 개별원가, 종합원가, 표준원가 위주의 그거하고 기본이론에서 5문항 5문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점. 그래서 이제 원론, 즉 원가회계 기초, 그다음에 재료간접비 배부, 개별원가, 종합원가, 표준원가 이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무회계인데,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 이게 한 2문항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 소득세 이거가 1문항 정도. 그 다음에 법인세도 1문항 정도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왔다 갔다 하겠죠. 한문, 두문,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왔다 갔다. 이제 법인세법이 2문항 나올 때는 소득세가 1문항 나오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2점씩 해서 총 30점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건 이제 출제 비중은 작지만 실무에서 쓰기 때문에 실무 대비 목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정확히 이제 측정해 주셔야 돼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출제 비중은 작지만, 부가세법은 그렇지만 이제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범위에 비해 상당히 작은 문항이 출제되고 있지만, 실무 대비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 목적으로라도 우리가 열심히 이론을 또 닦아야 돼요. 여기서 이론이 되고, 실무는 총 7점이 되는데, 7점이 전폐입력이 몇 점이 되냐면 총 12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어요. 12점인데 일반 전표와 매매치 전표를 전산세무 2급까지는 출제자가 일반 전표에 넣으시오, 매매치 전표에 넣으시오라고 제시를 했지만, 이 전산세무 1급은 수험자가 판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있는 거는 매매출 전표 입력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한 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 그래서 12점, 상당히 비중은 낮지만 이게 안 되면 또 점수를 획득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부가가치세 10점, 부가가치세 10점. 이거는 가산세는 반드시 포함되고 부속명세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산세 기본에 부속명세서가 반드시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이것도 꼭 채점 체크해 주시고 부속 명세서 중심의 공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이 우리가 10점, 8점 정도. 결산이 8점 정도 몇 점 돼요. 우리 수익 예상과 비용의 예상, 그 다음에 이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한 문제 꼭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평가, 예화평가,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평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정들,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손충당금의 설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계산. 그래서 법인세 계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이제 전환되면서 감면이 반영되지 않는 그거에 이제 10% 이렇게 이제 독립세율로 됐지만 10% 이렇게 이제 해요. 독립세율이니까 다를 것 같지만 기존 법인세율을 그대로 이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10% 이렇게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이렇게 하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산세랑 있으면 그거에 10% 돼요. 가산세랑 있으면 결정세액이 10%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나온 산출세액이 10%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원천 연말정산, 원천하고 연말정산, 즉 급여자립력과 기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합쳐서 나머지 원천하고 연말정산 이 부분이 이제 한 10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10점 정도. 그래서 전산세무 2급과 달리 연말정산 플러스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그 다음에 퇴직까지도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점. 그 다음에 법인 조정이 30점. 그래서 법인 조정,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그 다음에 감가상각,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각 과목별 조정인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접대비,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금은 뭐 추계액의 한도를 인정 안 하니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직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분산입 이런 것들을 하고 최저한세가 조금 섞여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법인 조정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주 집중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산세무 2급까지는 앞에 부분은 나오지만 법인 조정이 신규로 추가되는 아주 낯선 분야죠, 그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실무 위주로,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이제 시험이 출제되지만 이론이 밑바탕이 돼야 또 실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절대 실무를 고득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세무 2급이 돼 있다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2급 과정의 기본 이론을 우리가 충실히 탄탄히 하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전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하시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래서 이거 둘 과락 없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합격증 받으시고 좋은 취업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산세무 1급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 공이 최고의 자격증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회계 이론을 들어가는데, 재무회계의 기본 이론부터 해서 우리 첫 페이지에 나오는 재무회계의 기본 이론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서 내용의 첫 페이지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앞부분이 기본 이론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부터 해서 아주 잘 출제되는 거니까
눈여겨 보셔야 된다. 자,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봅니다. 우리가 이론 이것도 이제 자신 있게 해놔야 실무도 잘 되지. 하나가 찝찝하게 되면 뒷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골고루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실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전혀 여대 출제 안 됐던 부분은 과감히 또 스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연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100%.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스킵하고 그 다음에 뭐 물가 변동이나 그 다음에 기타 리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킵을 하고 갈 거예요. 그 부분은 출제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출제되지 않았어요. 여태 전혀. 그리고 암묵적으로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 분야는 넘어가셔도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범위는 넓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표시의 일반 원칙.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계속 기업 가정을 합니다. 우리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은 첫 번째로 계속 기업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망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기업이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라는 가정하에 작성되기 때문에 취득 원가주의나 이런 것들이 또 강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정당화된다. 즉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는 거죠. 청산가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망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 청산가치 중심이 아니라는, 청산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망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팔 수 있는 가격으로 다 기재해야 돼요. 즉 청산가치 무조건 이제 매각해야 되니까 시장이 존재하든 안 하든 이게 이제 실현가치랑 동일할 것 같지만 약간 틀려요. 즉 공정가치와 틀리다. 물론 공정가치대로 팔겠지만 급하게 팔다 보면 공정가치대로 못 팔고 싼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청산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청산가치.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비인데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는 어떻게 할 거냐. 작성 책임은 누가 지고 또 어떻게 해야 공정한 재무제표가 표시될 거냐라는 거예요. 작성 책임은 이렇게 집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최종적인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즉 경영진이 책임을 지지 세무사무실이 지거나 경리부장이 지거나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가 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최종 작성 책임은 경영자가 집니다. 즉 대표이사가 작성 책임을 지게 돼요.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될 거냐라는 건데, 재무제표의 작성의 공정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또는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잘 적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면 되겠다라는 거. 기업 회계 기준 준수해서 작성하면 공정하게 표시가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표시는 기업 회계 기준의 준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해야 될 거는 구분과 통합 표시예요. 구분과 통합 표시. 그래서 구분과 통합 표시는 통합. 구분은 그 과목이 별도로 표시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과목일 때는 다른 과목과 구분해서 표시한다. 즉 통합해서 표시하지 않고 중요성이 있는 과목이면
그거를 나타내게 합니다. 중요성이 있는 과목은 별도 표시. 근데 중요성이 없는 거는, 과목이 작거나 중요성이 없는 거는 합하여 기재. 중요성이 없다 그러면 통합해서 기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성이 없을 때는 이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그 금액이 클 때 중요하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하지만, 중요성이 없고 회사에서 비중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단기투자자산에서 단기대여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을 합하여서 단기투자자산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정 과목이 금액이 많고 비중이 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으로 해서 구분표시, 별도로 구분표시 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죠? 이렇게. 다음에 네 번째로 비교표시 재무제표예요. 비교표시 재무제표는 전년도와 당해년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전년도와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계량정보와, 즉 숫자화가 가능한 계량정보와 숫자화가 불가능한 비계량정보를 모두 비교 표시해라.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까지도, 즉 숫자화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비계량정보까지도 모두 구분 표시해. 그래야 이제 충분한 표시가 되고 충실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 표시, 정기와 단기를 한 장에 표시하죠. 그죠? 그런데 정기와 단기를 이제 표시할 때 계량 정보뿐만 아니라 비계량 정보, 즉 숫자화가 불가능한 이 비계량 정보도 같이 해달라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비교 표시 재무제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성. 그 다음 계속성이 지켜야 되는데, 계속성은 뭐냐? 한 번 선택한 회계 원칙은 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좀 계속적으로 써달라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정일법, 한 번은 정액법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다. 전년도에는 정액법, 올해는 정일법 안 돼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한 번 정액법 썼으면 뭐 합병이나 이런 게 없는 한 계속적으로 써달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계속성이에요. 선택한 회계 원칙은 계속, 선택한 회계 원칙을 계속 적용해달라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고 양식인데, 보고 양식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 가능하게 해달라. 간단 명료하고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이런 게 들어가라. 재무제표에는 만약에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점, 즉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회계기간,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이런 시점, 보고기간 종료일 표시되고, 이 좌측에는 상호, 이렇게 우측에는 단위, 원단인지 아니면 달러인지 등등 이런 것들이 표시되게끔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있어야 재무제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고 양식은 간단 명료하면서 누구나 이해 가능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타이틀이 반드시, 즉 재무제표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고, 명칭 그 다음에 기간이 들어가야 돼. 재무상태표는 시점일 때는 당연히 보고기한 종료일이 이제 표시되고,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면 기간이 표시돼요. 손익계산서면 그렇지 않고 이것처럼 재무상태표다 보면 시점이 표시된다. 시점, 즉 보고기한 종료일. 그 다음에 상호가
우측에는 단위가.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가 양식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지켜지면 재무제표로 보지 않겠대. 그래서 이제 꼭 지켜달라고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계속기업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것. 청산이 전제되지 않고 계속기업이 살아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성 책임은 항상 경영자가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게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건데, 공정한 표시는 항상 회계 기준을 준수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구분과 통합 표시인데, 구분은 중요할 때 계정 과목을 별도로 나타내는 거고, 통합은 중요성이나 그 다음에 비중 따져서 중요하지 않으면 합쳐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표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교 표시 재무제표인데, 비교 표시 재무제표는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한 장에 표시하는 거 말해요. 근데 그 비교 표시가 숫자화 된 건 당연히 되겠지만, 숫자화 안 된 거는 주석을 통해서 비교 표시해달라는 거. 비계량 정보도. 그 다음에 계속성을 지켜달라는 거죠. 우리 일관성이라고 그러죠. 일관성. 주대. 한번 선택한 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써달라는 거야. 한번 정의법 썼으면 끝까지 정의법. 정일법 썼으면 끝까지 정일법. 이제 뭐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사유가 있으면 바꿀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양식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표준화된 양식을 써달라는 거예요. 양식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고, 재무상태표면 시점이, 그 다음에 손익계산 서면 기간이, 즉 회계기간이 상호와 단위 같이 표시되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서 그 밑에 있네요. 그죠? 다음 일반 기업의 기준상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죠? 계속 기업 가정 했으니까.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죠. 면피 안 돼요. 경영자에게 있는 거죠. 경영자에게. 세 번째,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무엇을 준용했는지 꼭 적어줘야 돼요. KIFR이든지 일반 기업의 기준인데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인지 맞고. 네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맞죠? 단기 투자자산을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자산 중요하지 않으면 합쳐서, 중요하면 단기 매매증권 이 정도로 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 문제가 참 좋죠. 이런 형식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수주의라는 게 나와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뭐냐? 보수주의는 둘 이상의 선택 대안 중에 우리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보수 단체가 많죠, 그죠? 안정적으로 이제 뭐 하자는 보수주의, 보수 단체. 그래서 보수주의는 이겁니다. 보수주의는 선택 대안 간에 있어.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보수지. 선택 대안 두 가지 이상이 선택 가능해야 돼. 그래야 이제 선택이 돼서 이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거니까. 즉 이익을 낮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끔 하는 것도 보수주의의 예죠. 그죠?
둘 중에 선택 가능해야 돼요. 이 방법, 저 방법 했더니 이 방법이 세금을 적게 내겠더라. 라면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죠? 같은 현금 흐름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틀려있는데, 그러면 그 처리 방법 중에 현금 흐름을 적게 하는, 즉,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보수주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회계 처리해봐요. 두 가지 보수주의,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이익과 순자산이 되도록 적게 계상되어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 밑줄. 기준상의 적용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시 낮은 가격, 저가주의 선택하는 방법. 저가주의라는 건 둘 중 낮은 가격, 즉 시가와 원가 중 낮은 가격을 재무제표의 가격으로 한다라는 게 저가법이죠. 저가법. 시가와 원가 중 낮은 거.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그런 이제 예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우발 부채는 인식되나, 우발 이득은 인식 불가. 우발 부채, 이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측정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충당 부채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가능성에 따라서, 매우 실현이 낮은 것 빼고는 다 우발 부채로 해서 부채로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우발 이득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경우 빼고는, 즉, 경제 유입의 확실성 또는 금액의 신뢰성이 있어서 측정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런 경우 빼고는, 주석 기재 하는데, 이런 경우 빼고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인식 불가. 그래서, 우발 부채는 인식하나, 쉽게 인식하나, 우발 이득은, 경제 유입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금액 측정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질 때, 확실하게 가질 때 그때만 우발해서 주석으로 기재해요. 주석으로. 본문이 아니라 그것도 주석으로.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로 조기 인식하나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서 인식하는 방법. 비용은 발생주의 즉 외상으로 했든 현금으로 했든 다 조기 인식하나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서 인도가 됐을 때 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인도가 됐을 때 경제 유익 가능성이 클 때 경제적 유익 가능성이 클 때 실현주의를 써서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물가 상승 시 재고자산 감소치 않는 경우 후입 선출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이 작아지면 당연히 이익이 작아지면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가니까 초기에 적게 나가죠. 전국은 똑같지만 그래서 그때 세금이 적게 나가는 걸 우리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속상각법, 즉 초기에 강상비를 많이 계상하고 후기에 갈수록 적게 계상하는 방법. 이게 가속상각법인데 정률법하고 연수학교법 이게 가속상각법이죠. 이런 것들은 초기에 강상비를 많이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후기에 가면 이제 반대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가속상각법이 보수주의의 예다. 초기에 적게 내는 게 낫죠, 그죠? 초기에 세금을 적게 내고, 후기에 최대한 늦게 세금을, 내는 게,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치? 줄 거는 늦게 주고, 받을 거는 빨리 받고. 이런 게 이제, 장사의 기본이죠, 그죠? 사올 때는 외상으로, 팔 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장사의 신이지. 그 다음에 연구비의 즉시 비용화. 즉,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개발비는 당연히 자산 처리되지만, 연구비는 탐색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연구비인지 개발비인지 뭐 하다 그러면, 당연히 연구비로 해서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보수지의 예에 속해요. 연구비는 비용 처리, 개발비는 자산 처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보수주의의 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주장 근거 및 장점 해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해서 우리 회사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게 보수주의의 주장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낙관주의를 상쇄시키는 그런 거다. 보수주의는 비판주의에 속하는 거고 좀 경영자의 낙관주의를 상쇄시키자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또는 단점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우발 부채는 인식하면서 우발 이득은 인식 안 하는, 우발 자산은 인식 안 하는 그런 이제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 때문에 이익 조작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판단이 이제 서는 건 자의적 판단이 또 가능해요. 그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보수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제외된다.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 사상에 치우친 원칙으로 중립성을 제외한다. 그죠? 항상 편의를 안 갖고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튼 너무 채권자 보호 사상으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는 명목하에 회계 처리가 일관성을 결여해서 중립성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페이지 거기 이제 보수지 나온 기본 예제를 한번 봐봐. 기본 예제 다음 중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어요. 1번 손익계산서의 손익계산에 있어 손익계산에 관한 원칙의 하나로 안정성의 원칙이라 한다. 그죠? 보수주의는 둘 중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 낮은, 즉 이익을 낮게 하는 방법으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자라는 거니까 안정성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과세와 배당 등의 사유유출, 사회유출 등의 배려에서 기업 재정의 충실, 건전을 꾀하기 위하여 비용 수익의 계상을 신중히 하고자 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죠? 전국적으로 이익이 많으면 배당 등 사유출이 많을 거니까 그것들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보수주의 맞죠? 세 번째는 비용은 빠짐없이 계상하며 수익은 크게 벌리지 않고 소규모로 계상한다는 것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다. 네 번째, 구체적으로는 시가주의 평가 적용, 충당금의 설정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가주의죠, 그죠? 구체적으로는 저가주의, 시가주의가 아니라 저가주의 적용. 그 다음에 충당금 설정이 있죠. 성당금은 미리 비용을 잡아준 거죠. 대손 충당금이 그렇죠. 돈을 뜯겼을 때 비용 처리 한 번에 하는 것보다도 수익을 얻는 기간에 그 수익이 평균적으로 대손이 되는 거니까 조금씩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자라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잡아주는 거니까 비용을 미리 인식해서 저가주의로 가는 거예요. 즉 보수주의로 가는 거예요. 비용을 미리 인식해서 보수주의로 가는 게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의 기본 논리예요. 그죠? 나중에 퇴사 또는 대손 났을 때 한 번에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해버리면 그때만 비용이 왕창 계산되고 좀 비용이 지연 계산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씩 굳은 날 대비해서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보수주의에 입각한 보수주의에 충실한 회계 처리를 해보자라는 게 충당금의 설정 취지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세 번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좀, 그러는데, 거기, 6번이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문제될 건 없어요. 뭐, 잘 안 나오는데, 6번하고 8번. 6번은 뭐냐면, 장기 할부 매출을 우리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대금 전액을 인도 기준 써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 이자 부분을, 유효이자를 써서 해결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하지 말고 해수기일 도래 기준을 써라. 라는 게 이제 6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년 내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 매출 및 건설형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 매출은 이걸 장기 할부라고 그러죠. 할부금을 2회 이상 분할해서 받고 할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 이상일 때 장기 할부 매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기 할부 매출은 밑줄 해수기일 도래 기준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할부금 해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밑줄 쳐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우리 시험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이니까 할부금 장기 할부를 접했을 때는 할부금 해수 금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법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부가세법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생계한수 끊고 그때 이제 신고 납부합니다. 인도에 있을 때 매출액 다 잡아버리면 부가세가 너무 나와. 1억의 할부 매출이 있었는데 장기 할부래. 그러면 이 1억을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할부금 그거를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만 내도 될 걸, 만약 인도 기준에 의한다 그러면 1억에 10% 100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부가세법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를 공부시키로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는 취지로 해수기일 도래 기준을, 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부시키로 해서 했던 거랑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맥락. 이것도 똑같아. 이자 부분을 유효이자를 써서 원금과 이자로 이제 분리해내고, 그거를 이제 이자 수익으로 잡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게 이제 6번이에요. 그 다음에 8번도 그렇게 돼 있네, 그죠? 토지, 건물 등의 장기 할부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 해수기일 도래의 기준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9번도 중요합니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이제 법인세 등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즉, 이연 법인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법인세법은 이연 법인세를 이제 안 해놨어요. 이 규정을 안 해놨어.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이제 법인세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연 법인세 해결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9번. 그 다음에 중단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걸 하는 거지 폐업 안 돼서 폐업하거나 중단, 즉 폐업하거나 중단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특수한 분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소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딱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에요. 6번, 다음에 8번, 9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봐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파생 상품을 우리가 이제 계약 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평가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특례해 줬어요. 두 번째는 손상차손에 대해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손상차손을 준용한다라는 거 이제 예를 이제 뒀는데 그거는 이렇게 읽어.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만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 안 한대요. 특례 준용한대. 준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분법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가치 평가를 안 할 수 있고, 현재가치 평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는, 우리 그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 해결 처리를 좀 단순화시켰고, 여섯 번째가 장기할부 해수기일 도래 기준을 썼고, 일곱 번째가 강상각에 대한 건데 법인세법 준용할 수 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해수기일 도래 기준의 내용. 9번은 이연법인세를 안 할 수 있다. 10번은 중단사업 손익을 기재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4번 재무회계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의 목적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